여보세요. 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시인님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대단하다니까. 그럼요. 네. 아,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니까. 네. 강연장도 번번치 않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짜장면집 처음에 빌려서 그랬죠. 하고 막. 예. 처음에 그 이런 얘기는 솔직히 효곤 씨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처음 신인님 만났을 때가 피카데리 그때 전에 바비행 계셨잖아요. 네. 바비행 그때 마지막 세 번째 하여튼 그 바비행 나오시기 전에 그때 강연 때 갔어요. 그때 갔다가 몇 명 안 그때도 계신 거예요. 오셨어요? 효곤 와, 씨 그때면은 20명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합쳐서 15명도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찍는 사람 뭐 포함해가지고 경호 그러니까 실장님 포함해가지고. 스텝이 반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저도 지금 이런 얘기 전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저도 결혼한 지가 지금 한 20년째 되거든요. 와, 지금 저희 큰애가 지금 고3인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는 게 신인님 말씀대로 정말 진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 맞습니다. 같고 정말 한편으로는 지금 저도 회사 만들고 해서 먹고 살려고 지금 막 이리저리 뛰어댕기지만은 정말 집에 한 번씩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진짜 과연 뭔가 신인 강의 들어보면 신인님 강의 들으면 정신을 차린다니까. 신인 강의 듣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신인 강의 듣기 전까지는 정말 그 욕망에 네. 그런 그런 속세에 인간 찌들어 있다가 막. 찌들어 있다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샤워하는 느낌 있잖아요. 사우나 갔다 온 느낌. 예. 브레인워시 그런 느낌.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사실 지금은 효곤 씨나 저나 효곤 씨가 다 하겠죠. 그쪽에 직접 네? 센터 안에 계시니까 사실 지방에는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니까 그냥 하늘공 한 번씩 가고 우리 지지자들도 대부분 그게 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2001년 11월 달부터 2006년 12월 달까지 제가 미래에셋에 있었거든요. 미래 에셋. 예, 미래에셋 제대하고 바로 미래에셋에 들어가서 한 5년, 6년 정도 있었는데 오. 그러니까 제가 금융 쪽에 있은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죠. 벌써 넘었는데 예. 한 18년, 19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눈치가 빠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요즘 눈치가 미국장은 많이 오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효곤 씨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사실 시장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부질없는 얘기고 네. 사실 우리가 큰 의미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이 파동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시인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선물 옵션으로 제가 2006년 말에 2007년부터 시작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오, 예. 한 70억 이상 벌었어요. 우와. 많이 벌었는데 예. 그거 금방 없어지죠. 없어진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보잖아요. 어떤 투자에 대해서 차트를 본다거나 아니면 좀 선수들은 HDS 상에서 차트를 본다거나 그냥 개인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잖아요. 카톡방에 카톡방 신호방도 있고 네. 전문가라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 얘기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 자체가 삼라만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잃고를 굉장히 좀 많이 했지만은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연의 이치와 같거든요. 사실 우리는
봄이 좋다고 여름이 오는 거를 인간의 의지로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건 자연의 순리거든요. 물론 이게 경제 상황이나 특히 뭐 주식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파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트 게임에서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예. 더더욱 그런데 그거를 내가 고점에서 잡아서 계속 수익 보겠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다가 뭐 돈을 잃고 먹고 제가 한 4억까지 벌었다가 어, 거의 망했죠. 손실을 굉장히 엄청나게 봤거든요. 2008년, 9년, 10년 네. 이때 굉장히 그 손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걸 막 헤매고 하다가 뭐 차츰차츰 회복하다가 파동을 연구하다가 천부경 알게 되고 천부경을 연구하다가 신인님을 알게 됐다니까. 예. 그래도 신인님 강연을 들으니까 정말 뼈 때리는 초기 강연들 있잖아. 그 최근 씨가 촬영해서 알잖아. 네네네. 그런 정말 몇백억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강연들. 예. 사실 개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강연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사실 그런 강연들이 메커니즘을 형성해 주거든요.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줄 때하고 힘을 뺄 때의 과정을 신인님이 거시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 파동을 연구하다가 신인님을 알게 돼서 뭐 이까지 온 거죠. 저도 파동 연구했었는데, 대학원 때. 그러니까 그게 모든 물질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트레이더니까 이 HTS 상에서의 차트를 연구하다가 불교나 뭐 도교 뭐 이런 여러 종교들은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근데 진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진실은 단순하고 심플하다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인간의 그 어떤 감정의 문제지. 진실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 신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 써라. 그게 다니까. 근데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다. 허경영은 너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사실 그게 우주의 원리인데. 근데 이제 뭐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신인님 강연 중에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사투리 좀 부품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 붙이면 지지자가 지금의 한 5배에서 10배는 늘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시잖아.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니까. 그렇게 보십니다. 법문이나 어떤 그 목사들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목사들이 말하는 그쪽에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이블 천주교든 구교든 신교든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하고 있는 그 바이블은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네. 시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금융적인 자본적인 입장, 사실 어떻게 보면 통화나 돈도 어떻게 보면 재화거든요. 예. 왜냐하면 돈이라 하는 거는 어느 누군가의 빚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통화는 그렇잖아요. 우리 수중에 오는 뭐 디지털이든 종이화폐든 어떤 형식으로든 신용으로든 내한테 올 수 있는 어떤 돈의 형태로의 양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빚이라니까.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굽니까? 정부라니까. 정부가 결국은 채권을 결국 발행권을 누가 가진 겁니까? 연준이 가지는 거야. 연방준비은행이 발행권을 가지는 거야. 1910년도에 지킬섬에서 모간 와버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좀 컴팩트하게 얘기할게요.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시스템이라니까. 네. 채권을 발행해서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1910년도 어떻게 보면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의 탄생은 1913년이에요. 거의 100년 전이잖아. 네.
100년 전인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뭡니까? 그때 제가 하늘공에서 얘기했듯이 뭡니까? 지금은 그들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이 지금 인류들을 그러니까 이 달러 시스템을 조절하는 게 뭐야? 그러면 채권 수급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채권 발행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야.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채권 발행이 귀찮다? 채권 발행을 계속 해가지고 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들이 왜 채권 발행이 귀찮고 피로감을 느끼냐 하면 채권 발행을 하면 그 채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버리잖아. 예. 채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요번에 SVB 얘들이 지금 다보스나 빌더버그에서 아젠다가 벌써 나왔어요. 채권 발행하지 않고 우리는 디지털 통화로 간다. 아, 디지털 통화의 핵심,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2023년 3월 중순이에요. 인민은행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중국이요. 예,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거대한 베타 실험국이에요. 거대한.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애플,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S&P에 있는 기업들 공장 다 어디 있습니까? 중국 동남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광저우라든가 상해라든가 북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의 GDP의 95% 이상이 외국계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GDP란 말이에요. 생산량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중국인들이 생산해내는 양들은 중국인들은 뭡니까? 그들 다국적 기업에 가서 월급 받는 형태가 다란 말이에요. 네. 맞잖아요. 미국이 중국 동남부 폭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평양 부대에서. 실제로는 그게 다 중국 걸로 잡히지만 중국의 생산량이 아닌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중국은 껍데기일 뿐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 CFR에서 CI에서 가장 반대한 게 뭡니까? 포항제철, 아, 네. 광양만, 그 다음에 순천만에 그 석유화학 단지를 못 만들게 하려고 엄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냈잖아. 네. 중화학이나 어떻게 보면 철강이라든가 그런 중간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우리를 중국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미국은. 실험장으로요? 그렇지, 고용만 시키고 한국인들을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가 그때 당시로 봐서는 60년대, 70년대 그때 하이테크 산업이 뭐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거였잖아. 그 전에 우리 뭐 그랬습니까? 가발 팔고, 가발 팔고, 네. 자전거 만들어가 뭐 고무 인도네시아 수입해가지고 고무 팔고 그게 다였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인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신 게 1971년도거든요. 네. 그때부터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 주변에 금융가치하는 모임이라든가 있어요. 네. 있으면 제가 4년, 5년 전부터 주장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아니 저 인간은 원래 저래 얘기하니까 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미쳤다. 왜 저 사기꾼한테 가노? 왜 네 정신이 돌았나? 돈 좀 벌디만 완전히 돌았구나. 이런 얘기를 술 마시면서 수없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너희들도 그 사람들도 그 트레이더들도 자기들 저평가 가치주들을 다 한두 개씩 섹터를 가지고 있거든. 네. 우리한테 아무리 친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술 먹고 내가 열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 너희들도 그런 가치주가 있지 않냐. 그런 미래의 블루오션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2차 산업이라든가 뭐 니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늘 원자재라든가 투자를 하지 않냐. 내 입장에서 나는 조영직 내 개인 인생에서 허경영은 내 인생의 최고 저평가 가치주다. 아, 제가 실방 때 늘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 내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보자. 너희들이 내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자. 난 장담한다. 예. 응? 왜
너희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헤일이 우리가 느끼기에 1km 앞까지 몰라요. 바람도 안 분다니까. 예. 헤일이 오는 거는 그냥 평온해. 하지만 600m, 500m 앞에서는 거대한 헤일을 발견할 수 있다고. 네. 그러면 도망갈 수도 없어. 휩쓸리는 거야, 그냥 거기에.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사람들도 지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오, 그래요? 예, 이해를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신인님의 어떤 그 에너지 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는 너무 급격해요. 너무 급격한, 어떻게, 자국 보호주의 원칙을 쓰기 때문에 세계 통일에 맞지 않아요. 세계 통일 아젠다에 맞지 않다니까.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념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념적으로 봐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라니까. 이념적으로 봐버리면 제가 조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일루미나티다, 딥스테이트다, 뭐 많잖아요. 그 칭하는 뭐 글로벌리스트다. 근데 저는 한 덩어리라고 봐요. 그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유대자본들이거든. 그 글로벌 유대자본들은 저는 오히려 바이든 그쪽, 클린턴 그쪽이 그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걔들하고 맞서 싸우는 게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 거대한 조직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미국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어느 정도 연관돼 있겠죠. 당연히 그 좌지우지하는 그렇죠. 사람들끼리. 이게 막스 베버나 칼 막스가 신인님이 말씀하셨던 막스 베버나 칼 막스가 자본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좌우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좌우가 나오기 때문에 좌우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은 소수예요. 글로벌 유대자본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들이 3이라면 전 인류는 97이에요. 그러면 3이 97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노예화 프로파간다를 시켜야죠. 해야 된다. 97%를 끊임없는 프로파간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휘청휘청거리는 그 사이에 신이라는 존재가 내려와 버렸다니까. 지금 인식되는 시기예요.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허경영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제가 하는 건 얘기했지만 나와 버렸다. 왜 그러냐 하면 허경영 정부 뭡니까? 이 공화정 안에서 정치제도 안에서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인님의 3.3 정책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야. 중산주의죠. 그러니까 중산주의든 뭐든 간에 네. 핵심 이 아젠다는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세금을 아끼든 양적 완화를 하든 국민들한테 주겠다는 국민 생활에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거든. 네.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효근 씨도 굉장히 힘들게 노력했고 국가혁명당 지지자들 뭐 우리 한국 식구들 신인님 다 힘들었지만은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요번에 작년에 대선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게 뭡니까? 우리 150만 원 주겠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결혼하면 1억 준다. 그러면 2억이다. 뭐 동계사내가 막 홍보했잖아. 예. 거기서 결정적으로 벽에 부딪힌 게 뭡니까? 그건 너가 무슨 돈으로 줄래? 지금 채권 발행 통화 시스템 안에서 안 된다는 거야. 경제학자들하고 내가 엄청나게 토론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효근 씨한테 연락해가 대선 전에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경제 교수들이 다 틀어버렸다니까. 약속까지 다 잡으면 다 틀어버렸다니까. 내가 그날 내가 그 신임 한국 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예. 제가 술을 먹고 하루 기절해버렸다니까. 아이고, 속상하셨구나. 열이 받아가지고 예. 다 하기로 했어. 근데 틀어버리더라니까.
왜? 자기가 어느 언론이든 나가서 한국에 가서라도 수주 있으니까 가서 유튜브라도 하면 자기 밥줄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피를 토하겠더라니까. 아, 참.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포기는 아니고 정중동하고 있었죠. 신인님한테 가서 물으면 정중동하고 있었는데 정중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뭐, 정보요? 정중동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인데 네. 설치지 말고 가만히 네. 있어라. 제가 한국 와서 얘기한 게 이게 내가 흥분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허경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와버렸다고. 저는 그러니까 뭐 2026년, 2027년 뭐 빨라도 이때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M1이라고 있어요. 총 통화량이라고 있어요. M1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중에 쓰는 돈, 네. 우리가 대출 받는 한도, 신용 한도, 예. 그다음에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통화가 증가를 하잖아요. 예. 증가를 하고 장사를 하고 뭐 돈을 벌고 아니면 뭐 주식을 하든지 뭘 해서 돈을 따고 돈을 이익을 생기고 손실이 발생하고 모든 시장에 돌아다니는 모든 통화를 M1이라고 한다니까. 그 뭐 한국말로는 표현법이 없습니까? M1이? 그게 뭐 M1 그 총통화량이에요. 총통화량. 네. 총통화량인데 사실 학술적으로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 M1이라는 게 핵심은 뭡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 주는 돈을 M1이라고 했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국민들이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어떤 그 의미는 뭡니까? 세금 징수 대상이거든. 네. 국민의 의무는 뭡니까? 납세 의무가 가장 커. 네. 맞잖아. 네,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납세의 의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1억 상당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있다. 비트코인으로 세금 낼 수 있습니까? 뭐 세금 못 내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국가들도 있죠. 아니요, 세금 못 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는 2017년 9월 달에 CME라고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식으로 5대 가상 자산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투자 상품일 뿐이라고 그냥.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비트코인 내가 1억치를 갖고 있고 현금을 1억 갖고 있다. 그러면 회계장부상 네. 비트코인 1억은 회계 보고할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1억이 7천만 원으로 30% 할인 평가가 돼 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국제회계학회가 평가를 내버렸어요. 2019년도에. 네. 코로나 직전에.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은 그냥 투자 상품일 뿐이야. CME에 나와 있는 투자 상품일 뿐이라고. 뭐 굴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네. 현금성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회계장부상 1억 원을 평가받으려고 하면 비트코인이 1억 3천어치의 비트코인이 있어야지만 1억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에서 총통화랑 M1에 디지털 위안화를 편입을 시켜버렸다고.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이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브릭스. 2000년도에 사라져버린 브릭스를 다시 끄집어냈다고. 브릭스 어딥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뭐 남아공, 뭐 요렇게잖아요. 그러면 이 모디, 푸틴, 시진핑이 모여가지고 그 화상회의 하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브릭스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겠다. 공동 경제권 형성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통화의 통일을 해야 돼. 브릭스만의 통화를 쓸 수 있는 통화의 통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브릭스만의. 네. 브릭스만의 통화의 통일 뭐로 합니까? CBDC로 하겠다는 거예요. CBDC로. CBDC로 하면 브릭스 경제권이 되면 브릭스 인구가 얼마인데? 60억이에요. 60억.
그러면 CBDC로 가겠다는 거야. 이 브릭스 중국 뒤에 누가 있냐? CIA하고 CFR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 자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팔고에서 얘기했지만은 유대 자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탈무드의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손 대지 않고 코 푸는 거예요. 자기 손에 절대 피묻히지 않는다고 유대 자본들은. 예. 맞잖아요. 자기 손에 그렇잖아요. 음. 유고하고 슬라브족하고 분쟁 일으켰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00만이 죽었다고 그때. 맞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축구 좋아하는데 크로아티아부터 시작해가 옛날에 다 한덩거리였다고. 다 분리시켰잖아요. 얘들이 조제하고 다 분리시켜버렸다고. 그때 200만이 죽었다. 그럼 얘들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직접 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 했습니까? 안 했다고. 자본만 됐다고 얘들은. 자본만. 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뭐냐? 얘들은 원래 팬데믹 전에 뭘 원했냐 하면 이 1913년도에 연방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연준약관. 네. 연준약관에 보면 쭉 읽어보면 별 얘기는 없어. 근데 결국은 얘들은 채권 발행하지 않고 발행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최종 목적은. 그게 뭡니까? CBDC예요. CBDC. CBDC. 그러면 2013년 1910년도에 발족해서 1913년도에 1913년도부터 그 전부터 채권은 발행이 됐지만 1913년도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안착시켰고 1929년부터 1930년까지 대공황을 일으켰잖아요. 얘들이. 대공황을 일으키면서 이 이 쓰레기 같은 달러를 명목화시켰다고. 명목화시키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랬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잖아. 달러가 돈이라는 걸 전 세계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달러에서 CBDC로 넘어간다라는 게 핵심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CBDC로 넘어가는 거죠. 달러에서 CBDC로. 그렇죠. 지금은 이 달러 시스템은 채권 발행을 하면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가 중국의 인민은행에 M1의 디지털 위안화를 편입시켰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그 경제 분야에서 전세 사기잖아.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채권 시장은 어디입니까? 가장 큰 채권 시장. 전세예요, 전세. 전세. 전세라는 건 뭡니까? 집주인이 보이지 않는 채권이거든. 그렇겠네요. 예. 2년 뒤에 행사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채권이라고. 이 채권 시장. 그 문제를 발생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그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지방은행들이 막 나가 떨어졌잖아요. SVB, 스테이트 스트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퍼블릭 미국 지방은행들이 나가 떨어졌잖아. 예. 왜 나가 떨어졌습니까? 미국이 발행한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을 발행을 하면 월가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먼저 가져가요. 두 번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10년물 국채를 가져간단 말이라. 미국이 발행하면 미국이 10년물 국채를 그걸 응찰이라 그러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양을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의 돈을 푼다는 거예요. 맞잖아. 그만큼 돈을 시장에 푼다는 거기. 얘들은 미국은 돈을 풀면서 롤오버해서 뭐 단기물 채권 2개월물, 6개월물, 1년물 돌아오는 채권이 있으면 그거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 그 원금을 돈을 찍어서 갚는 나라라니까. 신인님이 강연 때 몇 번을 말씀하셨다니까. 이상한 나라잖아.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잖아. 이머징이라든가 우리 뭐 그런 미국이나 그런 기축이 아닌 국가들은 그 나라의 노동력을 우리가 월남전 때 우리 피 같은 젊은이들을 월남에 가서 달러를 벌어왔잖아.
네. 그게 그거예요. 음. 중동 가서 맞잖아요. 코에 피가 나도록 일을 하면서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달러라는 재화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합니까? 미국의 가장 큰 수출품은 인플레요, 인플레. 오.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빅맥을 1달러에 먹으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4에서 5달러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음. 똑같은 햄버거를. 음. 그럼 미국은 그게 기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도 그렇다던데. 그렇죠. 코카콜라도 그렇죠. 모든 재화가 그렇다니까. 시스템, 그게 달러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세력들이 달러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으려고 한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시기예요. 단순히 뭐 나스닥이 올라가니 뭐 항생장이 올라가니 뭐 상하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CBDC를 검색해 보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각 국가마다 CBDC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국가마다 CBDC가 있는 게 아니고 예. CBDC의 핵심은 뭡니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CBDC의 기술은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인데요. 그거를 이제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각 국가별로 발행을 하더라도 예.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원, 디지털 엔이 있겠지. 네. 근데 지금처럼 1달러, 1위안, 뭐 1,000원, 1엔이 가치가 같습니까? 얘는 더 요동을 치겠죠. 요동이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달러하고 예. 1위안하고 예. 1,000원하고 예. 1엔하고 가치가 동등합니까? 아니죠. 등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예, 환율이 있으니까. 환율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그 환율을 결정하는 건 뭔데? 채권이 결정하는 거예요. 채권의 수급이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 장기물 국채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 1단계는 채권 발행 시스템처럼 보여지게 하겠지. CBDC처럼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달러라든가 디지털 원이라든가 뭐 등가 형식을 안 갖추겠지. 안 갖추지만 결국은 등가 형식을 갖출 거야 아마. 근데 각국이 다 CBDC 발행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이나 엔이나 달러 있듯이? 그게 디지털로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환율은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환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생각하면 디지털 달러가 발행이 되면 채권 발행을 하지 않고 발행을 되면 네. 환율 자체가 서서히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디지털 원이나 뭐 디지털 달러 이렇게 쓰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처음에 채권이 없어진다. 그 처음에 우리가 15년,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투지폰, 벌츠폰, 뭐 폴더폰 같이 썼다고 스마트폰하고. 예. 같이 썼는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만 남았죠.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9년 말, 2010년 초에 카카오가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카카오. 네. 2011년도 초에. 네. 그때 우리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아니 문자 보내면 되지. 왜 카카오 쓰노? 답답하면 전화하면 되지. 맞잖아. 지금 카카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뭐 카카오뱅크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부르는 것부터 해서 다 먹었죠 이제. 카카오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돼버렸죠. 그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거대 플랫폼. 거대한 플랫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인류가 선택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인류가 선택하는 건 결국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통화를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네. 하고 중국에서 지금 거대한 디지털 통화 실험이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허경영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그 거대한 통화 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왜 이 2026년, 27년도에 할 거를 지금 당겨서 했냐. 그들은
플랜 A, 플랜 B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통화, 뭐 어떤 그 재화, 모든 걸 환율을 없애면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구촌 전체를, 하나를. 네. 그 첫 번째, 팬데믹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러우 전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성공을 했어. 근데 러우 전쟁에서 확전을 못 시켰어, 확전을. 확전을 시키면서 얘들이 드론, 뭐, 워룸, 뭐, CBDC, 뭐, 어떤 그 4차 산업, 5차 산업에 들어갈 산업들을 전쟁 환경에서 다 하고 싶어 했다고. 핀란드라든가 폴란드, 그 동유럽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을 전쟁판으로 만들고 대만을 위기상으로 만들고 전 세계 인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명목성을 가지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야. 확전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왜 못했습니까? 몰라요. 신인님이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예. 신인님이 강연 때 거의 한 130번 이상 내 푸틴 에너지 빼놨다, 내 잘란스키 에너지 빼놨다. 우리 지지자들은 그런갑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가. 신인님이 정말 있잖아. 정말 길목마다 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부분이 포인트였는데 딱 에너지 빼놔가지고. 그들은 러우 전쟁을 확전시켜가지고 그 안에, 그 바스켓 안에 워룸이라든가 드론, 로봇, AI, 자동화, CBDC를 깔라 그랬어. CNN에 벌겋게 있잖아.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뭐 로봇이 뭐 어느 지방을 인간의 도움 없이 뭐 공격했다. 이거를 하고 싶어 했다고, 이거를. 근데 못했잖아. 왜? 에너지 빼놨다니까. 푸틴하고 잘란스키 에너지 빼놨는데 확전이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플랜 A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고.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스텝이 2번, 3번 꼬여버렸다고. 이 확전을 하려 했던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급격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금리 인상을 겪어왔잖아. 예. 그거 왜 겪었나? 2022년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2021년 8월, 9월, 10월 때 미국의 CPI라고 했어요. 이들이 100년 동안 지킨 금리 올리고 내리는 인플레 타겟이 2%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CPI 소비자 물가로 보고 잡는단 말이에요. 네. 2021년 10월, 11월 달에 CPI가 6.9% 나왔어. 예. 금리를 올려야 돼. 예. 2%에서 타겟팅에서 4.9%가 오버돼 버렸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었다고. 2021년 9월, 12월 달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만 안 두는거든. 그 제롬 파월을 막 완전 연준 회의 할 때마다 막 푹 삶아 뿌는 거야. 그 제롬 파월은 죽을 맛인 거야. 무슨 신호가 와야 되는데 확전은 안 되지.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 되면 각 나라마다 전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채권은 따뜻한 채권이란 말이에요. 금방 발행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채권과 등가 형식되면서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자기 나라에 갖고 있는 빚들을 빚탕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전쟁 상황이. 그래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확전을 시키려 했다니까. 확전을 시키려 했는데 우리한테 누가 했습니까? 신인님이 있잖아. 신인님이 에너지 빼놨잖아. 진짜 하늘공에서 거짓말 안 하고 러우 전쟁 터지고 100번 이상 말씀하셨다니까. 내 푸틴 에너지 빼놨다. 내 잘란스키 에너지 빼놨다. 우리 지자는 몰라. 그게 뭔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 어마어마한 의미인데.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신인님은 강연 중에 있잖아요. 이런 통화, 채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져. 예, 그것도 어려우니까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핵심만 딱딱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입 밖까지 막 나오셔도 얘기 안 하신다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안티들도 그렇잖아. 아니 자기가 신이라 하면 구름 타고 시비통 하고 왜 안 하냐 이 말이거든. 네. 아니 생각을 해보소. 구름 타고 와가 시비통 하면 우리가 매주 가서 하늘 신인님 만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 다 모여들죠, 전 세계. 예를 들어서 구름 타고 시비통 하면서 왔다. 그나마 CIA
전 세계에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인간들이 잡아가서 저 플로리다나 저 바하마 군도 이런 데 있잖아. 섬 많잖아. 그런데 크게 왕국 지놓고 자기들만 쳐야지 우리같이 개돼지들한테 오냔 말이야. 이게 기회가 안 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직접 그거를 하신 모르고 적도 있다.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거야. 예. 아니 맞잖아. 시비통하고 그래 와가지고 병자 고치고 있잖아. 막 비 오는 거 막 쫙 해가 해보고 하마 이 돈 있는 인간들이 가만 놔두겠냐 말이야.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정권 잡으시면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플레인 A 플레인 A가 완벽하게 빠그러졌기 때문에 얘들은 플레인 B로 갈 수밖에 없는. 얘들은 선택지를 하나밖에 없어요. CBDC 환경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CBDC 환경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거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그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 틀어져 버렸잖아. 완벽하게 틀어져 버렸어요. 아니 일예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브랜드 앤던스 기지에서 미군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가서 젤렌스키를 태우고 클리브랜드 공군기지까지 왔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전시 상황에. 미군 공군기가 왜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진입하냐고. 그럼 러시아는 왜 가만히 있는데? 웃기잖아. 아니 젤렌스키가 클리브랜드 미국 공군기지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서 조인트 까인 거야. 니 뭐하노? 뭐하노? 이래 된 거야. 근데 젤렌스키는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할락해도 잘 안 되고 겠겠지. 그 뒤에는 허경영이 있는 거야. 에너지를 살짝 빼놔보는 거야. 그렇게 확전이 안 되는 거야. 확전이 안 되니까 연준에서도 스텝이 결국은 2022년도 3월 달에 CPI가 9.4%까지 올라갔을 때 첫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렸지. 금리는 제자리였지. 그러니까 연준에서 후다닥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스텝이 2번, 3번 꼬여버렸다고. 그러니까 플레인 A가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 하나 더 남았잖아. 얘들이 플레인 B가 있단 말이야. 그건 뭐냐? 보혜사의 등장이에요. 그들은 진짜 신이든 가짜 신이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효곤 씨도 알다시피 유효기간이 다 된 성경은 2000년 동안 만들어진 말씀이잖아. 언약이잖아. 네. 2000년 동안 330번 이상의 공회를 거쳐가지고 만든 거잖아. 얼마만큼 성경에 많은 피가 들어갔습니까? 어마어마한 피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5년, 10년 안에 이런 퀄리티가 있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고. 못 만들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건 뭡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존재를 찾아야 돼요. 30년 동안. 그렇잖아. 지금 통일고 문성명이 죽었죠. 지금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단들은 다 자기 사리사욕 체육이 바쁘다고. 가장 잘한다고 CIA나 CFR이. 그건 뭡니까? 누굽니까? 결국은 그들은 허경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통화 실험을 중국에서 대성공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정치적 실험을 해야 돼, 정치적 실험을. 왜냐면 얘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4차, 5차 선으로 가려면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규제예요, 규제. 산업 규제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은산, 금산 분리법을 없애줘야 된다고. 누가 없애겠는데? 이걸 손댈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글로벌리스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허경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시진핑하고 모디, 인도 15억, 17억 모디, 러시아 푸틴, 화상이 했잖아. 브릭스 공동경제권 만들겠다. 공동경제권의 핵심이 뭔데? 공동통화를 만들겠다. 공동통화는 뭔데? CBDC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CBDC로. CBDC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CBDC로 만들어버리면 다음 대선 때는 우리가 삼삼적 CBDC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정치 공약은 삼삼 정책이에요. 주겠다. 지금 300명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삼삼 정책 못 따라합니다. 절대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네. 절대 못 따라요. 아사리 판을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통화 실험은 그들 유대자본 입장에 봤을 때 통화 실험은 대성공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2005년 말에 끝나버린 브릭스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성경 뒤에 숨어서 물론 인류의 진보적 발전, 뭐 기술적 발전, 뭐 했죠. 좋은 면에는. 그 나쁜 면으로 봐서는 성경을 십자군이 성경을 오른손에 왼손에 성경을 쥐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얼마나 많은 인구를 선량한 사람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주민을 죽였습니까? 인간 장사하면 피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의 신이 필요하다고 지금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성경 다음에 언약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5년이나 10년 안에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들한테 명목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전쟁 더 이상 못한다. 디지털 환경으로 가버리면 전쟁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보혜사를 찾아야 돼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칼텍스가 성경에 중동지방 가면 6청이 있고 그 6청을 에너지로 쓸 거라는 보험서의 말씀을 보고 칼텍스가 성경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중동으로 사우디를 가서 6청을 해서 석유를 퍼올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으면 4차 5차 산업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탄소를 소비하지 않는 탄소 가스를 분출하지 않는 산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영성산업이에요. 영성산업. 우리가 단순히 분료를 떠나가지고 신인님은 대통령 되시면 어마어마한 산업의 규제를 풀면서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글로벌 세력들이 지금 그걸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그 전까지는 서로 입맛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보고 좀 더 이상하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렸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어디 가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허경영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인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혜사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들이 원하고 있다고. 그들이 보혜사 등장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만들려고 하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구나. 그렇죠. 새로운 성경이나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 그들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면 뭡니까? 기존의 30년, 40년, 뭐 길게는 50년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왜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했죠. 없는 신을 만드는 게 그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까? 아니라고. 신인님 잘 보이세요. 이 공화적인 정치제도 안에서 3번, 4번이나 대통령에 도전하셨다고. 자기 돈 써가면서. 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인님을 보면 답이 없죠. 저는 언제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의 M1의 디지털 위안의 편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디지털 위안으로 월급 주고 뭐 부가세, 재산세, 보유세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음으로써 왜 허경영의 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디지털 통화 시대로 가면 채권 발행하지 않는 발행권을 그들은 갖고 100년 동안 원했던 그걸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 발행하면서
통화를 발행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명목성을 가졌어요. 그래도 와, 우리는 그래도 채권 발행하면서 이 책 똥덩어리거든. 채권은 미국 장기물 채권 똥덩어리란 말이야. 장기물 채권 이거 처리하는데 우리 고생한다. 이거를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명목성을 가졌지만 그거 없이 그냥 통화 발행권 한다. 자기가 신도 아닌데, 자기들이 신도 아닌데 맞잖아. 록펠러라든가 유럽의 그 노스차일드, 와버그 이런 가문들이 아직까지 연준이나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뱅커들의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의 인간이란 말이야. 그 인간이 채권 발행하지 않고 그래 완전 신이란 말이야. 신처럼 하고 싶거든. 근데 신처럼 해버리면 반발이 생기니까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야. 그들한테는. 걔들이 허경영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건가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허경영이 신인님이 그들에게 신인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지금 새로운 새로운 바이블이 필요해요. 지금 바이블은 2000년 동안 유효기간이 끝나버렸다고.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끝났는데 그러면 그들이 디지털 통화 시대나 어떤 새로운 산업군이나 새로운 시대로 가려면 통화 발행을 해야 되거든. 통화 발행을 지금처럼 채권 발행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채권이 지금 쌓여 있거든. 그럼 그걸 리셋시키려면 전쟁을 해야 돼. 디지털 시대에선 전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전쟁은 명목성을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명목성을 가져야 돼. 전 세계인들 이게 돈이다. 이게 돈 그거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분쟁하고 전쟁이에요. 네. 그들이 왜 분산복합체에 목을 매는지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그 뒤에는 통화 발행권이 있다고. 그러면 전쟁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그러면 전쟁을 못하면 뭡니까? 디지털 좋다. 전쟁 화폐로 우리 안 한다. 그럼 뭡니까? 새로운 신을 등장시킨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안에 2000년 동안 330번 이상 공회를 거친 그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님은 항상 길목전법을 쓰신다 했잖아. 그들은 길이 3개 있었어요. 지금 길이 2개가 끝나버렸다고. 다리가 다 무너지고 강희 범람회가 글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 중간에는 허경영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인님은 완전 유유자적인 게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 결국은 그들이 오게 되는 거야. 새로운 신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들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얘기는 많이 하셨죠 진짜. 그게 그 말이라니까. 나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는 이 디지털 CBDC 환경이 빠르면 2025년 말, 2016년, 2027년 정도 예상했는데 올 3월 달에 결정이 나버렸다니까. 중국 M1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인민은행에서 받겠다. 좋다. 우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통화로 세금 받고 디지털 통화로 월급 주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허경영 정부가 왜 디지털 환경에 맞냐? 첫 번째, 채권 신경 안 쓰니까 신인님은 없겠습니까? 허경영 정부가 들었으면 2000조 채권 가져와 사인하면 끝나는 거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2000조 채권은 채권 발행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국공채는 이 국제 채권 시장에서 거의 뭐 하대받는 수준이 있거든.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네. 하기 때문에 그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처리가. 네. 그걸 처리하려면 우리나라 공공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 소비를 하려면 공공물가가 올라가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어떤 재화를 살 때 다 국공채가 끼어져 있거든, 사실. 네. 그게 가격 결정 원리에 우리나라 국공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 채권 발행 없이 발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위기 상황으로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그거 그때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허경영 정부가 들었으면 신인님이 담화문 15분짜리 MBC, KBS, SBS 딱 해가 그래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가계 부채가 2,500조 넘어간다. 소비 시장에 지금 소비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휴일을 1에서 3회 정도 하려고 그런다. 총 6천조 규모로 1차 2천조, 2차 뭐 1,500조, 나머지 뭐 3차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비 시장도 살리고 어떤 국민이 갖고 있는 소비 여력의 부담도 줄여준다 하기 때문에 혁명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 긴급 경제명령권을 발동할 물론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채권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2027년, 2028년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CBDC 환경이 되면 돈을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하고 하면 그때 되면 국민들도 CBDC 환경에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채권이라는 게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뭐 막지근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국가 가계부채가 그때 되면 뭐 3천조, 2,500, 3천조 될 거니까 이거 국가가 해결해 준다. 이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혁명 정부의 가장 핵심이 뭐랄까? 규제를 신인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들이 미친 듯이 날뛰도록 우리 투자하게끔 규제 다 풀어주겠다.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을 지금 신인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정부는 혁명 정부가 확실해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를